반갑습니다. 와원의 파트너 조일교라고 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나왔는데요. 이제 한 달 만에 나오게 됐네요. 제가 한 달 전에 나올 때 이런 얘기를 좀 드린 적이 있어요. 당분간은 그 박스권 장세가 될 것 같고, 개별주, 그러니까 소형주 장세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대형주는 좀 정체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테마주, 그리고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형주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중형주도 잘 가고 있고. 그러면 다음 파동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왜 소형주가 가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움직일까를 그냥 차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어떤 변화를 하반기 경기 회복의 신호탄인지 이걸 또 살펴볼 필요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미국 증시를 보니까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연준은 2%까지는 계속 용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이것들을 굉장히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많이 할 건데, 그래서 저는 당장 2분기의 시장 트렌드와 하반기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마켓 트렌드, 경기 회복 신호탄, 실적 정책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일단 먼저 이걸 보기 전에, 그럼 하반기에 경기 회복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인가,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드릴게요. 뭐 요즘 뭐 미국에서 슈퍼 패키지 엄청난 자금을 계속 뿌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경기 회복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다시 한번 경기가 꺾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의 10년 금리하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를 제가 차트를 딱 갖고 왔어요. 왜 이걸 갖고 왔는가 하면, 우리가 이번에 FOMC 나오기 전에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이걸로 인해서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도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연준이 어떤 정책을 낼 것이다, 또 내지 않으면 시장이 뭐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연준이 아무것도 내지 않았지만 시장이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밑에는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연준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원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방금 나왔던 3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처럼 계속 올라가면, 보통 전통적으로는 페드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긴축을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도 시장이 충격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명목금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해서 시장금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연준이 올리는, 중앙은행이 올리는 금리를 기준금리라 그러고, 이거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를 시장금리라 그럽니다. 근데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지수는 계속 올라가죠. 돈을 많이 푸니까.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명목금리, 그러니까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형태가 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중앙은행의 임무가 그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연준이 어떤 정책을 보이는가 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데 명목금리라고 얘기하는, 시장금리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10년 국채금리를 방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실질금리는 많이 올라가지 않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해치 효과가 되면서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무난하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페드가 이번에 결정하기 전에 왜 그렇게 우리가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했을까요? 지나고 보니까 어떤 흐름이 되는가 하면, 연초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가파르게 이렇게 쭉 올라가던 이런 금리가 지금 어때요? 굉장히 횡보를 보이고 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면,
시장이 굉장히 연초에 흔들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3월 달에, 2월 달에 흔들렸던 이유는 10년물 국채 금리라고 얘기하는 이 시장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니까 이 부분들이 바로 2%, 2.5%를 돌파할까 봐 싶어서 시장이 굉장히 겁먹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횡보해 버리니까 아무리 1.7을 넘어도 이제는 변동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완만한 상승세만 유지해서 2%를 간다 하면 앞으로 변동성 없다. 단 연초처럼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이렇게 쫙 금리가 나오면 그러면 증시 영향력이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완만하게 금리가 움직이니까 증시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축소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이렇게 와버리는 거죠. 왜? 지수가 박스 거니까 대형주는 이제 못 움직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개별 종목만 움직이고 소형주만 움직이는 장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자, 미국하고 한국하고 기간별 국채 금리 추인데 우리가 보통 장기 금리라고 얘기하는 금리를 보면 여기 이제 10년하고 20년이고요. 그다음 미국 5년인데 요건 잘 보시죠. 그리고 한국도 보면 10년하고 20년이고 3년치를 보면 맨 위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게 장기 금리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10년, 20년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럼 맨 밑에가 이제 단기 금리죠. 뭐 1년짜리, 3개월짜리, 뭐 3년짜리 이런 거죠. 근데 그 단기 금리는 연준이 기준 금리를 딱딱 동결시키고 있으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지금 장기 금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죠. 왜? 연준에서 용인을 하니까. 한국도 용인을 하니까. 왜? 그렇게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시장금리 10년물 20년을 올려놔서 인플레이션을 해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표님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궁금하죠, 여러분들도?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벌어지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을 수 있죠. 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에 자금을 갖고 와서 장기로 빌려주잖아요. 근데 단기로 제가 자금을 융통할 때는 금리가 되게 낮고 장기로 융통할 때는 금리가 되게 높으니까 예대마진 금리 차가 되게 많으니까 은행들은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죠. 단 조건이 뭡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근데 만약에 기업이 대출 많이 한다는 거는 은행도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기업들이 백신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에 경기 회복의 효과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투자를 못했던 것들을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기업 대출이 올라온다는 얘기는 다시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 하반기 경기 회복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결론은 기업의 대출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소비 관리자 지수죠. 그러니까 보통은 근데 이게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에 그러니까 소비 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막대기가 갑자기 쭉쭉쭉 가다가 쭉 올라갔죠. 2021년 4월 5일 날 발표된 거예요. 3월 그 서비스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얘기해요. 보통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소비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전 수치가 55.3이고요. 이번에 59.0 예상치가 됐는데 장마침 발표가 63.7이 나왔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장단기 금리 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도 해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굉장히 리스크가 되는 부분을 다 줄였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이런 서비스 구매자 관리 있으니까 소비 지표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의 대출도 많아지고 있고 소비 지표도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금리도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해지하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당분간은 박스권을 가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겁을 먹지 말고 좋은 종목을 찾되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하반기 그리고 2분기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 어느 종목인지를 포커스를 맞춰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분기나 하반기 주식시장 트렌드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보면 현재는 지수 박스권 장세잖아요. 그리고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데
되게 재밌는 거 보십시오. 일단 지금 최근에 개별주 장세 흐름의 순서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일단 코스피도 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소형주가 굉장히 많이 가고 있어요. 이거 특히나 정책 테마와 실적 개선 기제주죠. 이건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미리 여러분한테 예고해 드린 바였죠. 앞으로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많이 갈 것이다. 개별주 장세다. 그리고 코스피 중형주 옐로칩 장세와 코스닥 중형주 차트가요. 다음 상승을 위한 워밍업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차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20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작년에 주도 업종이었던 종목들이요. 특히 대형주들이 이게 추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가 되니까 밑에서 반등을 해요. 그 대표적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반등을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게 뭡니까? 2차 전지하고 바이오였잖아요. 두 종목이 작년에 주도 업종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에는 추세를 타고 계속 갔는데 지금은 추세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낙폭과대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형태. 이것도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대형주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고점 다 물립니다라고 얘기했죠. 철저하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과연 이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코스피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150이라는 거는 코스닥 150 차트라는 건 뭐냐면 코스피 200처럼 코스닥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150개 종목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자, 둘 다 차트를 보면 코스피 대형주 아직 고점 못 돌파했죠. 그 다음에 코스닥 150 아직 고점 못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대형주 장세는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전부 다 낙폭과대에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자, 중형주 차트는 여러분들 보면 코스피는 중형주 차트 이렇게 나오면 나와요. 근데 코스닥은 중형주라고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코스닥 미드 300 이렇게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중형주의 시가총액을 가진 300개 종목만 연결한 차트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중형주 차트하고 똑같은 게 코스닥의 미드 300 차트죠. 자, 어떻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많이는 안 갔죠. 이제 갓 전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형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상승을 위한 용트림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흐름. 자, 세 번째 소형주입니다. 자, 코스피는 소형주 차트를 나와요. 이렇게. 근데 코스닥은 소형주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스닥 스몰이라고 들어가 있는 차트를 봐야 되죠. 자, 어떻습니까? 쭉 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쭉 가죠. 아까 중형주보다 더 많이 가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차트만 보면 중소형주 장세로 보이죠. 근데 언뜻 보니까 소형주가 좀 과하지 않습니까? 많이 갔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많이 간 주식 다음에 어떤 순서로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대형주가 못 가고 중소형주가 잘 가는가를 살펴봤더니만 코스피만 따져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개인들 수급을 제가 탁 빼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좀 무거운 주식이에요. 삼성전자나 현대모비스, LG전자, 현대차, 삼성SI 그렇다고 나쁜 주식은 아닌데 옛날 같으면 사지도 않았던 종목들을 많이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작년 12월 달에서 올해 1월 달까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서 3천을 돌파하면서 대형주를 굉장히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미용실을 갔는데 미용실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들끼리 이제 주식을 공부한대요. 주린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처음 주식을 하는데 제 친구는 지금 재무제표부터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헐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물론 재무제표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주식을 처음 하신 분이 재무제표부터 공부한다? 야, 이건 정말 좋은 변화인데요. 예전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형주 장세가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작년 1월 달에 지수가 3천을 돌파하면서 너무 많이 가버렸으니까 전부 다 대형주의 개인들이 수급이 몰려 있으니까 자꾸 이런 형태의 패턴이 나오는 거죠. 소형주가 가버리는 형태. 그죠? 이런 형태에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형주가 가서 소형주를 사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소형주가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박스권에서 소형주가 간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을 과거 10년 데이터를 보면 소형주가 갈 때는 항상 뭡니까? 하반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소형주 못 가요. 경기가 안 좋으면 소형주 어떻게 갑니까? 좋은 주식만 가지. 그러니까 소형주가 간다는 건 경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주가 간다는 거는 하반기 경기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제가 ISM 서비스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금리차, 장단기 금리, 그리고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부터는 경기 회복 관련 중형주를 눈여겨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결론을 하면 2분기나 하반기 시장 트렌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주가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동기에서 기준 상승세가 지속되지만 상승률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작년에 올해 1월 달까지 성장에 대한 멀티플 거품이 꺼진 순간까지 기간 조정이 돼야 되고요. 성장주보다는 이제 경기 회복 관련 주 중에, 중형주 중에 아직 주가 상승이 그렇게 크지 못한 주식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죠.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 자세한 얘기는요, 내일 오전 8시 50분에서 3시 30분까지 제가 와우넷 사이트에서 장중 무료 공방을 합니다. 한 3시간, 4시간 하기 때문에요. 자세하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유현진 선수가 내일 아침에 선발로 나오는데요. 8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시까지만 보시고 9시부터는 제 공방에 참여해서 같이 공부해 보시죠. 예. 저는 좀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제가 내일 공방에서 자세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2주 뒤에 나올지 또 한 달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제는 지수보다는 종목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는 전략이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이팅 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양태원 조일교